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9까지도 지금 넘긴 상황이거든요. 올해 연내 남은 FOMC가 2번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지켜본다 하더라도 왜냐면 또 지금 전쟁이 새로운 네네. 걱정도 있고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움직일 룸이 세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각종 매크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연준의 추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이제 시장은 느끼기 시작했고 1월 달 FOMC에서는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니냐. 사실은 많이 오른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낫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 보시면 중소형주들의 그 채권 만기가 가장 빠르게 돌아와요. 그러면 차원 발행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돌아올 때 이자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날 수 있어서 지금 영업이익이 똑같이 나와도 영업 외에서 비용,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늘면서 순이익이 줄 수밖에 없는. 네. 한화 자산운용의 송재경 전무 모십니다. 전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시장에 오늘 같은 경우는 악재라고 해야 할까요? 뭐 새롭게 나온 얘기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힘을 크게 발휘하는 하루가 있잖아요. 오늘이 그런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사실 실적 시즌 제가 제일 중요해 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갔고 네. 또 이제 그 사이에 또 일주일 전부터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시작이 됐고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일단은 포커싱은 이제 일단 실적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사이 CPI가 발표되고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되고 중요한 뉴스들이 발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의 매크로 관점, 그다음에 개별 바텀업으로 기업들의 실적 관점 두 가지가 지금 뒤섞이면서 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걸 소화해내는데 조금은 느낌은 좀 이제 버거워하기 시작한 지난주까지는 그런 지정학적 그 리스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빨리 회복하는 느낌을 그러게요. 보였지만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서 이제 거기에 대한 재각성 뭐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시작되면서 은행주 실적이 생각보다는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 큰 대형 은행들이 그래서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어젯밤에 이제 테슬라부터 시작된 빅테크들의 실적이 이제 뚜껑이 열릴 때 첫 단추는 이제 썩 잘 끼워 맞춰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워낙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실적 시즌이 시작됐는데 빅테크들이 얼마나 잘 버텨주냐가 앞으로 또 한 1, 2주간 시장의 방향의 흐름을 좌우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무님 이제 궁금한 게 또 지금 국채 금리잖아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어디까지 도대체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4.9까지도 지금 넘긴 상황이거든요. 처음에 4.3, 4.5, 4.8 막 이렇게 계속 우리가 좀 높였는데 기준을 이제는 5를 넘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연준의 이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사실 금리 인상을 한 것과 최근에 국채 금리 급등이 금리 인상 한 번 한 것과 진배염 효과가 있다고 해서 최근에는 동결 가능성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또 간밤에는 약간 다른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너무 헷갈립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차적으로 지금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연준의 목표는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두 가지입니다. 딱 주어진 거는. 근데 어디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냐면은 완전 고용은 이미 거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이 중요하고 물가가 좀 잡혔나 싶었는데 또 9월 달 CPI가 기대와 달리 엄청 강하게 나왔고 거기에 플러스 또 지금 소매 판매가 소비가 좋죠. 예, 미국 네. 소비의 또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미국 소비가 전체 GDP의 70%인데 또 그 안에서 3분의 1이 소매 판매거든요. 근데 소매 판매가 이게 거의 또 이 시장의 기대를 2배 이상 뛰어넘는 그러한 또 성장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가 이게 쉽게 잡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이제 갖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모든 걸 떠나서 당장은 물가 안정에 포커싱을 해야 되고 이것이 결국은 연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우리가 그 사이에 빠르게 올린 것 때문에 기다려 보기는 하는데 이 상태가 조금 더 가면 사실은 추가 인상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걸 이제 지난 일주일 사이에 시장이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차트를 갖고 온 것이 네. CME 그룹에서 많이들 보실 겁니다. 페드와치라고 연준의 금리, 그러니까 다음번 FOMC 때
회의 때 올릴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배팅들을 하는데 지금 요게 보시면 차트가 지금 5.2에서 5.5 이게 지금 현재 수준이죠. 이게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게 중간이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 한 달 전 보면은 거의 70%에서 절반도 좀 떨어졌고요. 반면에 지금 5.5에서 5.75 그러니까 25bp 더 올리는 거 이것이 이제 빠르게 좀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을 다 합쳐놓고 보면은 심지어는 더 올린다고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 동결 이외의 나머지를 다 합치면 거의 6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번에 앞으로 올해 연내 남은 FOMC가 2번 있는데 11월 있고 12월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지켜본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또 지금 전쟁이 새로운 네네. 걱정도 있고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움직일 룸이 세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그런 GDP 높은 성장률, 그 다음에 물가, 거기다가 이제 고용, 또 이제 소매 판매, 이 각종 매크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연준의 추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이제 시장은 느끼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월 달 FOMC에서는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니냐. 그걸 이제 시장이 반응해서 사실은 우리가 10년물 금리, 시장금리 얘기했지만 지금 2년물 금리, 이 페드가 움직이는 기준금리를 가장 잘 따라가는 게 미국의 2년물 금리거든요. 네. 2년물 금리가 2006년 이후 그러면 거의 몇 년인가요? 18년? 뭐 만에 16년, 18년 만에 거의 5.5를 넘어서서 지금 가장 최고 수준을 지금 기록을 했거든요. 네. 5.6이었네.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지금 적어도 시장 금리가 의미하는 바는 지금 연준이 추가로 한 번 더 인상할 것에 대해서 열어두고 지금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컨센서스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뭐 간밤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최근에 보면은 어쨌든 지켜보자. 데이터를 좀 보자라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연내보다는 내년 초에 인상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리고 네. 실제로 더 기대는 언제 연준이 내릴 거냐잖아요, 네. 사실은. 그런데 제가 다 자료를 안 갖고 왔지만 확실히 이제 기대들이 뒤로 밀리고 있어요. 원래는 가장 많은 게 내년 2분기 정도에는 내릴 것 한 번 정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빠르게 지금 투자자들은 내년 하반기, 심지어 내후년 까지로 지금 다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연준이 확실히 성공을 했다. 뭐냐면 높은 수준이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투자자들이 아무한테 얘기도 말을 이제까지 해도 안 믿어줬는데 드디어 이제 투자자들이 좀 믿어주기 시작한 거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연준은 성공을 했지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비둘기적인 연준이 시장의 상승을 도와줄 거라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은 이제 그 기대 수준을 조금 낮춰야 될 확실한 시기에 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내년 뭐 후년까지도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때 돼서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정말 그때가 시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렇게 밀려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국채 발행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도 크게 증가할 것 같다. 자료가 있습니까? 네. 전문님?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채권 자경단 네. 얘기를 한번 아마 전에도 와서 맞아요. 말씀을 드렸던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정부가 너무 소위 말하는 누가 표현을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방탕하게 흥청망청 이런 표현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재정을 함부로 쓴다고 표현하면 그러면 우리 그렇게 장기 투자하게 할 거면 돈 더 내놔. 그러니까 내가 국채는 사줄 텐데 대신에 금리를 더 높여줘. 이제 이런 요구가 본격화되는 것을 일종의 채권 자경단, 그러니까 연준이나 그러니까 재정부, 미국의 재무부가 일종의 이제 경찰 역할을 하는데면 경찰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하면 우리가 할래. 이제 민간에서 각자 알아서 결국 그래서 이제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걸 이제 채권 자경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 감안했을 때 재정 적자와 이미 이제 이자도 많이 내야 되고 좀 투자해야 될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채권 국채 발행이 더 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예측한 차트를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요. 네. 올해 이후에 지금 이 차트가 보면 모든 구간에서 지금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저 왼쪽에 왼 그 녹색 그 막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소위 살구색 그 오렌지색 네네. 막대까지가 13년도, 18년도, 23년도, 24년도. 근데 지금 보시면 하늘색도 이미 전해보다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 오른 만큼 한 5년 만에 올라간 만큼 지금 한 해 만에 똑같은 속도로 더 올라간다고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한 30% 가까이 지금 그 2년에서 5년 만기 남는 것들은 거의 30% 가까이 30% 이상도 있고 그다음에 뒤로 10년으로 가서도 그 10에서 20% 가까이 소위 이제 물량이 더 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지금 내년에도 사실은 시장에 쏟아질 국채가 많고 이거를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중국은 계속 줄이고 있죠. 저희가 얘기한 대로 중국이 원래는 1조 달러 갖고 있던 게 지금 8,008자로 좀 내려왔거든요. 많이 0.8로. 정리를. 그렇죠. 네. 거기다 두 번째로 일본도 지금 살 수 있는 여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럼 전 세계에서 사실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줘서 사실은 미국 국채를 소화를 했는데 근데 여기에 최대는 사실 연준인데 연준은 줄이고 있잖아요. 연준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물량 부담이 크다. 그러면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막 네. 5% 넘어가는 게 뭐 대단한 일인 것처럼 사실 떠지만 냉정해 보면은 이 정도 물량을 소화하려면 그걸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더 물량이 더 많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럼 금리를 더 높게 쳐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당연히 과거의 경험상도 10년물 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까지는 한번 치고 내려와야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 경험을 봤을 때 지금 이미 연준 금리가 지금 상단이 5.5잖아요. 네. 적어도 지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 5% 중반대까지도 사실은 10년물 금리의 상승을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혹자는 뭐 6%, 7%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매우 공격적이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지금 4.8, 4.9 올라간 걸 가지고 끝났다. 고점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좀 이른 상황에 그런 수급 상황, 연준의 그 금리 경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4.3, 4.5 뭐 이렇게 계속해서 좀 상승세가 초반에 이어질 때 뭐 빌 에크먼의 얘기를 우리가 굉장히 좀 극단적이다라고 좀 봤었는데 5%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과연 그럴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긴 하는데 지금 채권 발행이 늘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 단순하게 보면 그럼 당연히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나 명확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열어둬야 될까는 물론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좀 무의미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대략적인 밴드는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문님 적어도 생각에. 당장으로 놓고 보면 네.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 네. 연준의 기준금리 수준까지는 간다. 네, 과거의 경험은. 적어도 지난 한 20년간을 봤을 때는 연준이 지금 현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5잖아요. 네. 지금 상단이. 그리고 5.75까지 갈 가능성도 있고. 뭐 내년 초 아까 자료에 예. 의하면 그렇게 네. 보면은 지금 아마 시장의 지금 플레이어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보통 이 정도면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달러 강해지고 미국 국채는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다들 몰리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이미 4.9를 뚫는 걸 보면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지금 안전자산이 중요하지만 돈값은 해. 이게 미국 재무부한테 그 얘기를 요구하는 거죠. 투자자들이.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뭐 하루하루 이 국채 금리가 왜 이렇게 올라가냐라는 분석 내용도 물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내년도 발행이 일 수밖에 없다라는 좀 수급적인 요인도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죠, 사실. 네네, 맞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생각보다는 그렇게 급등 안 하고 안정세를 찾을 때도 있고 등락을 좀 거듭한다라고 했었는데 또 간밤에는 위쪽으로 방향을 좀 돌렸습니다. 원유 수급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에 한번 제가 나와서 그때 아마 지금 그 유가를 봐야 된다. CPI가 올라가는 가장 큰 원인이 될 거다.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제 그래서 8, 9월 달 CPI가 헤드라인은 꽤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그때 제가 아마 전략 비축류 포함해서 실제로 그 재미봤던 게 전략 비축류가 이제 거의 바닥. 네, 네. 그 얘기해 주셨어요. 예, 네. 지난 한 50년간 쌓아놓은 거 절반 반토막 냈다 말씀드렸는데 왼쪽 차트가 지금 제가 봤던 게 파란색 선이 지금 WTI 유가고요. 네. 그다음에 붉은색 점선이 미국의 원유 재고입니다. 이게 전략 비축료 포함된 거죠. 근데 이게 역계열이라 올라가면 재고가 줄어드는 거예요. 내려오면 재고가 늘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하고 똑같이 지금 역계열과 지금 차트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최근에 벌어졌잖아요. 결국은
현재의 재고 낮은 재고 수준을 놓고 봤을 땐 유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수급적인 상황이 있고 네. 사실은 연초 이후에 이란과 알게 모르게 원래는 이란을 트럼프 때 엄청 제재를 해갖고 수출을 못하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유가가 워낙 작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가 튀니까 전략 비축유도 풀었지만 이란의 수출을 용인을 해줬거든요.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난 1년, 2년, 지난 한 3년 가까이 되는 차트를 보시면 이란의 원유 수출이 지금 거의 한 일 기준으로 40만 배럴에서 지금 140만 배럴까지 늘었어요. 결국 한 100만 배럴이 있는 거잖아요. 요 100만 배럴이 재미있는 숫자인데 사우디가 자체적으로 줄이겠다고 한 그러니까 생산을 줄이겠다 한 고향을 지금 이란이 커버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균형 그렇죠. 그러니까 줄이고 늘리고 사실 네. 안 그랬으면 유가가 더 튀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란이 현재 그나마 말을 안 듣는 사우디, 러시아, 미국 말을 안 듣는 사우디, 러시아를 대응해주는 아이러니하게 적과의 또 무슨 적의 적은 또 그 나의 동지다 뭐 이런 희한한 이제 국제 정세인데 이란하고 미국은 원래 철천지지 않습니까? 원수인데. 지금 그래서 이란이 이렇게 이제 사실은 유가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이제 이 상황에서 이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지금 다들 걱정하는 게 이란이 여기에 네.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슈고 그러면 이란이 여기에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 미국이 이렇게 풀었던 제재를 다시 강화하게 되면 이런 수출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겠냐라는 이제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유가가 일부 반영했지만 본격적으로 설마 이란도 여기 참전하는 건 원치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걱정인데 사실은 이 전쟁이라는 건 어디로 튈 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유가 만약에 이란까지 참전하면 150불도 얘기하는 분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도 지금 이게 단언컨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유가의 상방이 어느 정도는 한 번 정도 좀 열려놓고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이것은 결국은 전 세계 CPI에 또다시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작용이 될 수 있어서 당연히 이제 경기가 둔화되면 원래 수급이 그러니까 그 수요가 줄어들면서 유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완전히 다른 내용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다른 내용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유가가 움직이면은 그 수준만 거고 마음을 편히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유가가 뭐 하루는 베네수엘라의 제재 완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안정되기도 하고 또 하루는 뭐 이란의 움직임을 좀 주시하면서 오르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본격적으로 반영한 건 아니다. 이 전쟁이라는 건 어디로 튈 수 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시간이 이제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작년 10월이 바닥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락장 대표적인 베어 마켓이 빠지고 그걸 바닥치고 이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강세장으로 돌아섰을 때 과거의 흐름이 어땠느냐와 비교해 봤을 때 이번이 강세장이라고 많이 생각한다면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가 너무 약하다. 그리고 과거의 본격적인 강세장 흐름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통사적으로는 바닥치고 올라올 때는 이게 이제 1982년, 87년, 90년, 2002년, 2009년 이게 이제 급락장이 오고 바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세 상승하는 그 장이 왔을 때 1년 동안 얼마나 올랐나를 봤을 때 2022년이 보면 땅꼬마지 않습니까? 네. 뭐 엄청 낮죠.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가는 그 스타일도 다르다는 거죠. 통상적으로는 중소형주가 가장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대형주보다는. 이게 왜냐면 이제 바닥치고 경기도 회복되고 그 사이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올라가야 되고 이제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번엔 거꾸로 대형주 위주로 갔고 정확히는 매그니피션트 7 위주로만 올랐고 전에 보여드렸던 2주에 보였던 동일가중은 더 떨어지고 중소형주는 더 낮고 러셀이 제일 약하네요. 예, 네. 러셀 2000이 이게 중소형주인데 결론적으로는 좀 중소형주가 2000년도 이후로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 거의 이제 역대급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걱정인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회일 수도 있죠. 이렇게 빠졌으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일부는 지금 이 정도면 지금 사실은 많이 오른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낫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 다만 세상에는 다 이렇게 싼 게 비지떡이고 다 세상에 있는 이유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우리가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2020년, 21년에 소위 그 많이 발행을 했던 그런 채권들의 만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보시면 중소형주들의 그 채권 만기가 가장 빠르게 돌아와요. 그러면 차원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거의 1%, 2%의 저금리 때 발행을 했던 것들이 지금은 기본 5%에다가 추가로 뭘 더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소위 신용 스프레드라는 것까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앞으로 돌아올 때 이자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날 수 있어서 그냥 똑같은 상황이면 지금 영업이익이 똑같이 나와도 영업 외에서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늘면서 순이익이 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렇게 역대급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냥 차트만 놓고 보면 밸류에이션 차트만 놓고 보면 중소형주가 지금 사실은 제일 매력적인 건 맞아요. 근데 다만 이렇게 높아지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버텨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중소형주 투자는 저는 분명 기회가 온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이 중에 망할 기업들이 되게 많아진다는 거죠. 이 차원 발행을 해결하지 못하면. 네. 그 시기를 넘었으면 본격적인 중소형주 상승장이 올 수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회는 분명히 있는데 지금 당장 단지 싸졌다는 것만으로 소위 매수 타이밍이냐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이런 금리의 부담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밸류 면에서 가격 면에서 보면은 충분히 매력적인데 문제는 이자 차원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좀 정리하고 가야 될 기업들이 좀 많을 것 같다. 맞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무님 지금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인데 만약에 M7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술주 중심의 빅테크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온다면요. 그렇다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까? 그러면 그나마 사실은 지금 하락할 압력은 적어도 버텨내는 그 장은 충분히 가고 계절적으로는 연말까지는 11월, 12월은 좋은 해거든요. 보통 시즌이. 그래서 그것들을 합치면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이것을 말 극복하고 소화내고 나면은 일부 이제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좀 일부는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금리가 만약에 10년물 금리가 5% 뚫고 이것이 연내에 다가온다면 그러면 아마 상승한다 하더라도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과거에 흔히 강세장이라고 불렸던 때와 뭐가 다른지 이런 부분도 좀 짚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화자산운용 송재경 전무 함께했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